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내란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습하는 문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들의 작동을 또 복원하는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제기됐던 개혁 의제들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또 밀어닥치면서 또 정신없이 보냈던 100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많은 개혁 과제들 중에 일단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요. 언론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또 사법개혁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이 사법개혁의 방향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내란에 관련된 특별재판부라든가 대법관 증언 문제 등 여러 가지 아주 날카로운 이슈들을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준이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위해서 두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두 분 다 이제 법조인이시고요. 일단 검사장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분남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을 또 모셨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예, 저희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두 분이 다 검찰 출신이어서 예, 사법부 출신이 또 한 분 계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나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개혁에 반대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뒤에 이제 선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슈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두 분으로부터 오늘은 그래도 법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사법개혁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 텐데 일단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일정들이 좀 잘 갖춰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 검찰개혁은 이제 먼저 큰 테두리에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기소청을 설치하고, 그런 경우에 중수청과 기소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제 대충 정부와 대통령실, 당은 협의가 됐죠. 네. 중수청은 행안부, 기소청은 법무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검찰 개혁은 그 정도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법부 개혁. 오늘 사법부 개혁에 판사님도 안 나오셨잖아요. 네. 뜨거운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하고죠. 그렇죠. 그래서 법관 추천한 그 위원회라든지 대법관 추천,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 1심 판결문 공개 문제,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런 개정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에 신문한 제도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개혁은 진즉 방송사법원 저희들이 이제 통과를 시켰고, 나머지 문제가 이제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 언론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문제, 또한 허위사실 유포하는 유튜버나 이거에 대해서 법적 제재하는 문제, 이런 법률도 지금 각 상임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확실히 처리한다. 이게 방침입니다. 이게 속도감이 상당히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속도감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검찰 개혁 또 사법부에 대한 개혁, 사법부 개혁도 사실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아마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관심은 대법관 증언 문제일 겁니다. 그것도 있고 해서, 또 방송 관련한 거는 뭐 약간 논외로 하더라도 그 속도감에 약간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거의 70년 이상을 이 시스템으로 굴러왔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이 변화의 속도나 폭에 좀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논의 과정에서 아마 이 속도에 관련된 문제와 방법론에 관련된 문제가 함께 좀 이야기가 될 텐데 뜨거운 이슈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물론 대법관 증언이라는 아주 뜨거운 이슈도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건 특별재판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기도 했고요. 자, 특별재판부는 필요한 것인가? 즉 내란에 관련된 내란 특별법과 특별재판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단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내란의 사건은 내란에 관여된 한 사람을 또는 관여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이 내란의 재판을 통해서 다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것도 역사적 의미를 담는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의미를 담는 재판인 만큼 재판부도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고 의미를 실현하게끔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또 집중심리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절차적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현 사법부가 보여준 공정과 신뢰에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첫째는 현 사법부의 구성 자체가 대법관부터 대법관의 영향을 받는 대법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하죠. 대법관은 또 대법원장 재청에서 이제 대통령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고등법원장 쭉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사법부 전체 구조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영향을 받는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임명했다. 그다음 태생적으로, 구성적으로 이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처벌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이제 생각을 갖고 되고요. 두 번째는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과연 법원은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했는가? 예. 아무런 사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관망한 것이죠. 계엄에 성공했으면 순응하고 앞잡이가 됐겠죠. 계엄이 실패하니까 이제 단절하게 또 재판을 맡은 겁니다. 예. 디테일한 부분에서 의심을 사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지기현 판사가 우리가 78년도에 구속 계산에 있어서 듣지도 못했던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석방해줬다. 예. 또한 조희대 대법관은 유언유법적인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야당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김성원 그 경호처 처장 어떤 내란을 수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 확보할 수 있는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김성원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최근에 와서는 한덕수 총리를 영장을 기각하고 또 지기현 판사가 그 외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집중심리도 안 해요. 일주일에 뭐 한 번, 조지호 한 번, 김용호 한 번, 윤석열 한 번씩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가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윤석열이 내년 1월 달이면은 6개월 지납니다.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이 재판이 맡길 수가 없다. 예. 불공정하다. 예. 그래서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현재 법원을 그러면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나선다라는 건데 이게 저 일부가 살짝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용남 의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기현 판사를 비롯해서 그 위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고 대법관 상당수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을 못 믿겠다. 예. 라고 하면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역대 정부의 합의를 계승한다. 예. 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에 이루어졌던 모든 외교적 합의나 무슨 협약 같은 걸 다 파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물론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파면된 상태입니다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인사나 어떤 외국과의 약속, 협약 같은 걸 다 무효화시킬 거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법률 안으로서 통과시키는 것은 일단 사법권은 대법원에게 속한다는
그거에 대한 대법원장 인사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위헌성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저도 압니다. 왜 이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는지.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이나 그동안의 어떤 3월 7일에 이루어졌던 구속 취소 결정을 도저히 동의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판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법조인인 제가 봐도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이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결정들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게 글쎄요,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유죄 증거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또 행위에 비추어서 아주 중형 선고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걸 굳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지금 사건을 거기서 뺏어다가 이 특별재판부로 옮겨서 어떤 선고가 났을 때 저는 그 꼴은 보기 싫어요.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사범으로 지금 기소된 피고인들이 다 그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재판부라 내가 유죄 선고되고 중형 선고 받았다. 예. 정상적인 그 재판이었으면 난 무죄다. 예. 이 주장을 할 것인데, 그리고 뭐 일부지만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어렵더라도 어떤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요새 인기 없는 거 알아요. 욕도 무지하게 먹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남 의원님의 의견은 직접적으로 위헌이라기보다는 위헌 소지의 문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일단 그 특별재판부 내지는 뭐 명칭을 전담재판부로 쓰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헌이냐? 뭐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우리 헌정사에 한 2번 정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반민특위가 있었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2번 다 헌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헌법 불칙에 근거 조항을 넣어서 헌법에 의해서 이제 구성되는 형태로, 물론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들로, 지역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한 그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죠. 다만 그때는 헌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2번 다 헌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헌법 개정 절차는 없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관 자격을 갖고 있는 기존의 판사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위헌성을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내란 재판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상당 기간이 지금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법안을 통과시켜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을 이제 일종의 뺏어와야 돼요. 그 사건을 들어다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다가 넘겨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냐 문제가 이제 큰 이슈가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헌 위법적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헌 위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전혀 문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서 자격이 주어진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 신급제도가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재판관에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더라도
대법원의 상고가 허용되지 않으면은 예. 이것은 이제 특별 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려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예. 이 근거가 있는 법원이 군사법원이죠. 예. 군사법원의 판사는 지금 일반 판사가 아니고 군 법무관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가 대법원에 가지만은 재판 헌법과 법률정 법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헌법에 근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했던 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3명의 판사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예. 후보 추천위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법관이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정 예. 법관이고 또 그 결과가 결국 대법원에 상고가 되니까 예. 이것은 특별법원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나 고등법원에 설치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 것처럼 하나의 재판부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헌법에 특위 구성을 근거로 뒀던 게 2가지지 않습니까? 반민특위 재판을 예. 그다음에 재정헌법에 뒀고 예. 제2호 헌법 때 3.15 부정선거에 예. 특위 근거를 뒀습니다. 물론 그때 헌법에 부칙과 조항이 뒀기 때문에 위헌적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러면은 그 역사적 사실에 비쳤을 때 그것에 비춰서 꼭 지금 특별재판부 특별법원은 아니지만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때 헌법적 근거를 둬야 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특별재판부도 그 상징성, 역사적 어떤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자. 또 반헌법적 반비정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자는 역사적 시대적 요청을 헌법에 넣었던 것이지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꼭 그것을 헌법에 넣을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시력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내가 일반 재판을 했으면은 무죄도 받을 수가 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유죄의 심정을 가진 판사들이 나를 재판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 재판에서 재판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것을 클리어할 수 있는 게 대법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중앙지법 서울고등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가 필터될 수 있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반론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면 했던 사건 당연히 이제 이관을 받겠죠. 예. 이관을 받게 되는데 그러게 함으로써 다소 시간이 또 걸릴 수는 있어요. 걸릴 수는 있지만은 지금 같은 내란 재판부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공정성,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국민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소함을 얻는 국민적 공감대, 그 이익이 나는 데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위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예외적인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은 우리 헌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위헌 문제가 일어날 수 없죠. 다만 이 특별재판부가 위헌성을 다소라도 띌 수 있는 것은 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법부의 인사권에 있어서 중대한 제약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기존의 자격을 갖추고 있던 법관 중에 선발을 하겠습니다만 법안 내용은 주로 이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복수에 2명 정도의 이제 후보를 올리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될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관의 정기 인사이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복수라고는 합니다만 딱 1명을 찍어서 이 사람을 재판장을 시켜라, 뭐 이 사람을 판사를 시켜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게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것이죠. 예. 복수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인 사건을 이제 들어다가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재판부의 구성원의 변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인 재판부가 재판을 하다가 재판 진행을 하는 부장판사라든지 아니면 배석판사의 변경이 있다고 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구성원의 일부의 변경이 있으면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조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불러서 신문했던 증인을 다시 불러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약식으로 갱신 절차를
거칩니다만 만약에 이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사건을 옮겨온다면 우리가 약식으로 그렇게 해왔던 공판 절차 갱신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네. 사실은 이게 기존의 법원 조직에 없던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건을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인 공간을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등법원에 둔다고 하더라도 약식으로의 공판 절차 갱신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느냐 과연 증거법적으로 예. 그런 의문도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헌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위헌성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게 약간 법률적 차원도 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법률이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원장만이 그 판사를 앉힐 수 있고 또 배당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는 헌법상의 문제에 대한 위반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법원 조직에 관련된 문제에 그거는 헌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사법권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판사가 임명이 돼도 이 조직도 대법원 산하이고 대법원장 임명을 하잖아요. 예. 특별법에. 내란 재판을 판사를 대법원장 임명하고 돼 있어요. 법안에. 법에 의해서 추천만 하고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다. 임명합니다. 지금 예. 국회, 법원, 변협 이렇게 몇 개 추천이 구성되면은 예. 지금 내란 특별 판사가 3명이지 않습니까? 예. 뭐 중앙지법에 3명, 고등법에 3명인데 2배수를 추천해주면은 예. 대법원장 임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조직도 사법권이 대법원장 산에 속한다는 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공판절차 갱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공판절차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증인 신문했던 거 우선 여러 가지 조서 이거 다 보여줘야 돼요. 다 읽어줘야 돼. 옛날 양승태 대법관 재판 갱신에 따라서 재판이 지연됐는데 지금은 대법원 형사규칙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요지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이러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므로써 얻어질 수 있는 부작용 마이너스가 분명히 어떤 제도인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있을 것이고 또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좀 다소 부작용이 있다 치더라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치더라도 이걸 만들므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 효과가 크다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예. 예. 결국에는 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그래서 요 얘기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기존의 법원 조직이 굴려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기존 재판부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의 근거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법관 후보들을 줄여주는 것으로 그 신뢰성의 일부라도 확보하자라고 하는 말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논리라면 결국은 대법원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는 법의 발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러한 내란 재판이 갖는 특수성, 중대성, 역사성을 잘 반영해서 공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믿어지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에서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법관의 성향을 판단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2배수로 뭐 두 사람 중에 한 명 찍는 식으로 이제 뭐 1심 재판부 3명이라면 6명 정도를 추천해서 그중에 3명을 대법원장이 고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6명의 어떤 범위를 줄여놓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어떤 인사권 내지는 사법부 구성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내지는 과거에 어떤 했던 판결 내지는 뭐 발언, 요새 발언은 보통 요새 판사들도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에 어떤 올렸던 글이나 뭐 이런 게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가려내는 작업 자체가 글쎄요, 그게 일종의 대단한 제약으로 현실적으로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도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도 그렇게 많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난하더라도 이 과정을 좀 기존의 시스템으로 뚫고 가는 것이 추후에 논란거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요거까지만 짚고 이제 다른 대법관 증언 이슈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법원이 반발하고 있죠. 뭐 예상 가능한 반발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된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그럴 텐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요 부분에 대한 정말 반발인지 아니면 이후에 진행될 사법개혁에 대한 앞에서의 반발에 해당하는지 네, 약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그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어떤 그 구호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놓은 왔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특별재판부의 구성,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이게 이번에 뚫리면 계속 뚫릴 수 있다. 선례가 될 수 있다. 라는 위기감 같아요. 어떠세요? 장관님? 제가 볼 때도 이제 사법부가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 하는데 저는 그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과연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있는가 이 사법부가. 어느 기관인데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 주권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법부가 자기 방어를 치면서 약간 궤변 비슷하게 자꾸 이렇게 무슨 특별법원과 특별재판부를 동일시하면서 유언이라든지 뭐 사법권을 침해한다든지 꼼꼼히 들어가면 침해한 것도 없어요. 이래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우리가 법관이라 하면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입니다. 그 법률은 법원 조직법입니다.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지 법률에 나와 있어요. 헌법상이 아닙니다. 예. 헌법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판사로 하는 규정 없어요. 예. 그냥 헌법에서는 법률에 정한 사람 판사로 한다. 예. 그 법률이 법원 조직법입니다. 예. 법원 조직법의 판사는 누가 되냐? 검사, 판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어디 근무한 사람. 예. 변호사 자격에서 대학교 조교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판사가 되고 그런 게 지고 주선한 것이 아니고 법률 입법사인 것이죠. 예. 또한 사법부의 그 업무 분장, 사건을 배당하고 분장하는 것도 법원 조직법에 고치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헌법도 고치는데 왜 법원 조직법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의 오만이다. 국민 무시다. 저는 그런 태도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민주당에서 지면 안 됩니다. 예, 김 아니, 물론 이제 법률로 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법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른바 법률 만능주의가 옳으냐, 뭐 아니면 그런 것을 법률 만능주의라고 부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특별재판부라는 명칭 때문에 오히려 위헌성의 논란이 더 가중된다는 점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부르자라는 그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명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물론 기존의 법원 조직에도 전담재판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아니면 부패사범 그러니까 뇌물이나 뭐 이런 사건을 주로 배당받는 전담 재판부도 있고 아니면 법원의 형태로 특허법원도 있고 행정법원도 있죠. 그런데 그런 전담 재판부나 특별한 법원의 설치는 그런 사건은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선거법 위반 사범도 선거 때마다 일어나고 뭐 특허 문제도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나 특별한 법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우리가 내란을 매년 겪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5년마다 뭐 정권마다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담재판부라는 명칭도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특별도 이상하고 전담도 이상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예. 일회성의 이 사건을 담당하기 위한, 물론 피고인은 여러 명입니다만 12월 3일 밤에 벌어졌던 내란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사법부가 사실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이고 뭔가 이게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구나라고 느낌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사실은 좀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실은 안 그렇죠. 갔을 텐데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불신이 이제 사법부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제가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냐, 내란 특별 재판 별 의미 없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예.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고 실체는 그 재판을 담당한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냐? 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 갈 수가 있냐?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려는 내란 전담부가 됐든 내란 특별재판부가 됐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란 특별법원을 하든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냐 상관없이 그 실질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재판하도록 하고 예. 결과를 대법원까지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뭐 여러 번 강조해 주셨고 아마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제가 거라고 입이 아프네요. 예. 더 들어가서 이제 대법관 직원 문제로 이제 바로 가죠. 네. 예. 그러니까 대법관 직원 문제가 더 큰 사실은 이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주시죠. 이제 대법관 증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주장은 이거죠. 아니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할 때 사건 기록도 못 봤다고 하지 않냐. 예. 사건 기록도 보지도 그렇게 대법관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해 줘야지. 대법관 많이 뽑아서 예. 사건 기록도 보도록 하고 업무도 줄이자. 응? 이런 취지에서 이제 대법관을 증언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대법관을 증언하게 되면은 재판 연구가 이제 134명인가 필요합니다. 예. 40명은 비법관, 판사가 134명. 그래서 서울 지법 2개, 인천 지법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럼 판사가 없어지니까 1심이 역량이 약화된다. 그래서 국민들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한에 침해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 논리가 안 된다. 예. 첫째, 대법관을 많이 뽑은 것은 대법관 본인이 기록을 바라는 의미입니다. 재판 연구 데려다가 기록 바라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보면 될 문제고, 두 번째, 설사 재판 연구원이 필요해서 판사를 재판 연구로 인사 조치하다 보니까 1심의 역량이 약화된다면은 판사 증언하면 되죠. 우리 예. 민주당이 늘어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옛날부터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단순한 수의 양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대법관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예. 숫자는 양의 변화죠.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적었냐.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것이 대법관들이. 다니는 학교에. 예.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적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관이 구성돼야 된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건 이따 숫자가 늘어난 뒤에 이제 인적 문제죠. 예. 근데 제가 발언이 그래요. 대법관 증언으로서 사법부 개혁을 하려면은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가야 예. 다양성이 반영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질적 변화 문제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하지만 좀 약간 이제 일단 주의 문제죠. 예. 일단 이제 현재 논쟁 구도는 이제 주로 반대하는 논리가 이걸 늘리면 따라서 늘어날 게 너무 많다. 심지어는 왜 그 건물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돈도 우리가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예산 드리겠다. 예. 돈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급되는 어떤 이제 시설이나 인력이나 돈도 이게 많이 다 주겠다는데 필요한데 안 받겠다요. 예, 충분히 증언해지겠다라고 지금 이런도 얘기해 주고 증언, 계세요. 예. 건물도 지어주겠다. 예, 안 유영남 받아요. 의원님은. 이게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또 예. 별도로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죠. 그렇죠. 연방 대법원의 9명의 재판관이 우리로 따지면 헌법재판소의 기능 겸 대법원의 기능을 다 하죠. 예. 단지 9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와는 다른데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헌법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만 대법관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독일의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면서 대법관의 숫자를 14명으로 하고 법원 행정처장을 맡는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이제 그 재판을 실제로 하는 대법관 시스템으로 가던 것을 이게 뭐 2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잖아요. 물론 법원 쪽은 결사반대입니다. 그동안 대법관 증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법원의 주장은 대법관을 증언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 상고 법원을 네. 설치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상고 법원에서 3심의 거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아주 극히 제한된 정말 중요하고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사건만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안 됐어요. 법원에서 오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지금 변화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왔는데 대법관의 증언, 저는 뭐 이건 시스템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처럼 정말 소수의 뭐랄까요, 극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할 거냐. 대신 그렇게 하려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을 극히 제한해야 됩니다. 네. 사건 수를 확 줄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독일처럼 대법관 숫자를 확 늘려서 뭐 나름대로 충실한 그 재판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시스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의문은 대법관이 약 뭐 26명이든 30명이 되든 이렇게 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어떻게 하지? 30명이 모여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나? 뭐 그런 실무적인 그야말로 실무적인 그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질적 변화 내지는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시스템에 하면 뭐 지금 과거에 사법연수원 출신들에 보면 보통 한 기수에 한 2명 정도, 아주 많은 기수는 3명 정도가 대법관이 예. 됩니다. 근데 이거를 2배 이상으로 늘리면 되는 숫자가 확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기수 중에 헌법재판관을 가는 분도 있고 대법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판사라고 해서 이제 다 똑같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 정말 우수한 사람이 최고의 법관이 돼야 되는데 예. 갑자기 2배로 늘리면 사실은 그게 조금 희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대법관 선발 절차에서 정말 우수한 자원만 꼭 대법관이 되냐? 그거는 인사권이 얼마나 적절하게 행사되느냐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한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늘리면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판연구관의 숫자도 대폭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대법관 이전에 하급심 판사들 중에는 가장 우수하고 법리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재판연구관을 가는데 그 숫자도 사실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이거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도 꽤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 내부적인 반대는 꽤 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말씀 나눠보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우리 김영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원래 신문을 보니까 예. 법원에서 30명이 되면은 전원합의체 30명 어떻게 모아놓고 재판을 하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그래서 헌법을 봤어요. 헌법에 전원합의체 규정이 있는지 없더라고. 예. 전원합의체 법원조직부에 있어요. 법원조직부의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정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30명이면 20명이면 돼요. 예. 그럼 20명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 30명이 되면은 불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전원합의체를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방금 김영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에이스들이 대법관을 가지요. 예. 그러면 우리 대법관 14명인데 판사들 한 기수가 여러 기수에서 지금 14명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법관에 가는 절대적 능력 기준이 전 판사 중에서 그 14명밖에 없는가? 예. 그 포션이 저는 꼭 그렇다고 더 예. 많을 수도 있는데 티오가 제한돼서 못 들어올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죠. 예. 전반적으로 그 사실 반대 논리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거나 우려 논리를 들어보면 주로는 실무적 혼란의 상당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사람 수가 이렇게 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또 한 가지 문화적 측면 이게 이제 좀 많이 강한 것 같고 사법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대 논리를 펼 수 있는 다른 논리는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은 사실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칙적으로 정말 딱 듣자마자 야, 이거 들어보니 역시 대법관을 증언하면 안 되겠네. 이런 논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어서. 없어요. 예. 그런 논리 없어요. 다 나왔습니다. 늘. 한번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엘리트주의. 예. 뭐 이거는 예. 근데 만약에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정말로 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특허면 특허, 노동이면 노동 그 분야에 분야별로 가장 전문가가 대법관이 돼서 예. 그 전담 재판부를 대법원 안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 인사권의 행사로 당연히 그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진짜 예. 우리가 어떤 소수의 인원으로 가질 수 있는 권위를 포기하고 독일식으로 뭐 기능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기능적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게 인사권이 행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럼 결국 이제 그건 지명권에 예. 관련된 문제고 그 지명권에서 이제 아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지명해야 된다라든가 그게 이제 지금 있어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서 이제 좀 약간 더 강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판결문 공개 확대, 법관 평가제 등의 이제 방안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전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네.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판결문을 공개해야 되고 판결문 공개가 법원에서 이야기처럼 약간 부작용이 우려할 수가 있어요. 예. 판사가 공격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 재판 잘해야죠. 그러니까 공개 안 나오려면. 네. 그리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이제 이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법관 평가가 내부적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는데 외부 사람을 수혈을 시켜서 하겠다는 건데 예.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틀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 조직법을 바꾸고 되는 것이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예.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습니까? 또 법원도 인정을 하잖아요. 하급식 예. 판결 공개됐으면. 예. 아니, 저도 지금 이제 하급식 판결이 공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어떤 판결문에 나오는 특정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특정성을 좀 지우는 형태거나 가리는 형태로 해서는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판결문을 이제 가끔 뭐 당사자가 갖고 와서 읽어보면 좀 황당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야, 이렇게 써도 되나? 예.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다른 관점에서 판결문 공개를 찬성하는 것은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뭐 금융과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특화되는 AI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엇보다도 그 데이터가 풍부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이거 공개 안 하는 판결문이 너무 많아갖고 이 데이터 양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네. 사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보면 법원에서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을 돕기 위한 AI를 개발하기로 이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근데 네. 그게 정말 잘 쓰기 위해서는 기능이 뛰어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 데이터가 많아야 되죠. 그렇죠.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예,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걸 꼭 법원 내부에서만 움켜쥐고 할 게 아니고 예. 당사자들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조치만 취하고 나서는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판사들도 좀 평가를 받아야죠. 정말 재판 잘하고 판결문 잘 쓰는 판사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연결해서 법관의 인사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 젊은 판사들 중에 과거보다 더 권위적인 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깜짝 놀랄 정도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러나 했는데 지금 젊은 판사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분리되어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받는 거죠. 이른바 특목고 뭐 그 이전 학교부터 해서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또 로스쿨 나와서 뭐 성적이 좋아야 일단 판사 인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법관들보다 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죠. 사실은 일 잘하는 판사, 열심히 재판하고 잘 들어주는 판사가 필요한 거지. 과거에 시험 잘 쳤다고 해서 뭐 재판 잘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 시스템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럼 평가제는 뭐 기본적으로 뭐 두 분 다 이제 거의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근데 평가에서 이제 그 보통 사람 내지 시민적인 개입의 여지를 좀 더 넓혀주는 게 그럼 개혁의 그렇죠. 핵심 목적이 예, 되시는 예. 거죠? 보다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음. 자체 내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럼 이게 이제 대법원 어쨌든 인사권 평가나 이게 바로 또 인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 이제 법원은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이거나 또는 좀 꺼리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대립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그 시스템이 법관 내부가 아닌 외부의 평가를 참고하게, 그것도 예. 그냥 뭐 한번 보고 치우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게 어떤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그 외부인의 평가로 인해서 인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반영 요소로 일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게 만드는 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인사 구체적인 결정은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혹시 아마 그 법관평가위원회가 민주당 안대로 예.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구성 인원수에 있어서 외부인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럴 포션은 아닐 겁니다. 예. 다만 국민이 바라보는 법관에 대한 평가라는 그 인자를 넣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판사가 판사를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었어요. 예.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판사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이 평가에 반영되는 시스템인 것이지 예. 그 숫자 자체가 이렇게 외부인이 모든 것을 결정적하고 그래도 아마 아닌 걸로 저는 구성 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센 문제인데요. 배심제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이 일부 이제 있긴 있지만, 이런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는 사실 싹 들어맞는 방식은 아니긴 한데, 배심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의 주장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양분남 의원께서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김용남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듣고 양 의원님 말씀 듣죠. 배심 재판, 지금 이제 국민 참여 재판 예. 제도가 있습니다만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피고인이나 뭐 준비해야 되는 또 검찰 측에서도 그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분들을 앞에 놓고 재판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렇죠.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물론 그 한 사람의 법관을 믿을 거냐 아니면 다수의 국민을 믿을 거냐, 이 철학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일종의 법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배심 재판 제도가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배심 재판을 활성화시키려면요, 사실은 사건 수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네. 지금과 같이 많은 재판을 배심 재판으로 상당수를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배심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그 딜레마가 그겁니다. 바쁜 사람들 아니면 그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려고 해요. 네. 배심 그렇겠죠. 그 선발이 됐더라도 빠지려고 하고 주로 안 바쁜 분들은 이제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그 배심 단원의 수준이 과연 국민 평균의 수준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배심 재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제기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성상에 의도하지 않은 편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배심 재판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방향은 충분히 고민할 만하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아마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양 의원님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저는 늘 입장입니까? 제가 평상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다. 예. 우리가 사회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쟁의 마지막 골키퍼는 사법부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검찰 개혁에 너무나 많은 치중을 했고 또 많은 개혁이 됐습니다. 근데 사법부 개혁은 논의가 되어다 중단되기도 하고 정말 결정적인 심정부를 한 번도 찌른 적이 없습니다. 지연 말단적인 걸 했을 뿐인데 제가 배심제 실체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이 모든 부분 실현돼야 됩니다. 판결도 국민의 법 감정이 부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감정이 맞아야 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재판 전체가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권 제면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 분야가 사법부입니다. 우리가 늘 그걸 주장하니까 사법부에서 배심제가 아니고 지금 실시하는 게 뭐죠? 국민 참여재판입니다. 국민 참여재판과 배심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특정한 범죄에 한해서 대상이. 그런데 배심제는 모든 범죄에 한해서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관이 승낙을 해야지 국민 참여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배심제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청 여부, 법관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고 국민 참여재판은 그 결론이 법관의 기소력이 없습니다. 법관이 따를 필요 없어요. 국민 참여재판에서 유죄하고도 무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배심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진정한 주권 제면 원칙이 사법부에 실현되고 판결의 유무죄가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과 동떨어지지 않는 판결이 나오려면은 배심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고 물론 배심제를 실시하려면은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은 그런 절차적 불편함, 비용의 증대 문제, 심의 배심단으로서 선택된 국민의 불편함,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죠.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분야는 일부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헌법 개정 불효설도 있는데 안전하게 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 상황이니까 우리가 계속 좀 논의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배심제 실시하는 게 사법부 어떤 객관적인 판결을 할 수 있고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동떨어지지 않는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사법에서 내린 판결을 보면은 이상한 판결 맞습니다. 이상한 판결 내에서 괴상한 법리를 주장해요. 그 이상한 대법원 판례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배심제를 실시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강력한 주장만큼이나 이게 굉장히 큰 제도에 이제 변하니까 헌법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배심제를 도입하려면 사실은 그와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심제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형사사건 수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지금 법관들이 재판하는 사건의 99%를 간이 절차로 없애버려야 배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만 남겨서 그건 배심 재판으로 넘긴다고 할 수 있는데 99%를 어떻게 그러면 날려버릴 수 있느냐, 뭐 줄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이 배심 재판을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배심제를 실시하는 걸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은 당연히 그 절차는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볼 때는 배심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떻게 사건을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할 문제는 저는 큰 줄거리는 배심제를 한다. 그 사회적 합의가 되고 개헌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는 기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큰 설계가 필요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후속 작업이 엄청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건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직은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게 배심제 시셔보러 입문했습니다. 너무나 엉터리 판결을 많이 봤어요.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교사하고 법률을 적용해서 무죄 써주고 그리고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증거를 왜곡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배심제 시점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바꿔보려고 제가 정치를 나온 거예요. 이게 당내에서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주류적인 의견으로 좀 여론도 만들어 가야 되고. 제가 지금 여론을 만들었는데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이제 또 아니기 때문에 한번 논의했고요. 이제는 이제 사법개혁,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아까 이제 속도 문제를 김영남 의원께서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야당이 무력한 상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해 당사자의 저항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여론 정도가 이제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에 대한 일종의 뭐 장애라면 장애랄까 아니면 지렛대라면 지렛대일까 이런 텐데 어느 정도 좀 상으로 좀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법관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저는 증언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정책적 결단의 문제니까 대법관 숫자를 꼭 뭐 소수만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언해서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야당 쪽에서 특히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증언의 속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14명 내지는 16명을 더 증언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뭐 1년에 4명씩 뭐 이렇게 증언하는 안인데 이렇게 되면 이번 정부 안에서 다 바뀐단 말이죠. 대법관이. 그러면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걱정 내지는 기우에 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그거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를 좀 더 조절한다든지 또 하나 제가 현실적으로 사법 개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부 감찰 제도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부 감찰에서 걸러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패 혐의가 크게 언론에 보도돼야만 겨우 사표받고 끝내거나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 기소되는 경우가 뭐 극히 일부 있었습니다만 내부 감찰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사법부 시스템 내에서도 본인들 스스로 바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패 혐의뿐만 아니라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판사들이라고 뭐 그런 경우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 뭐 일종의 확률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도 거의 재임명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정 기능을 키울 거냐. 이건 대단히 쉬운 문제죠. 사실은 대법관 증언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조직 자체가 스스로가 안을 만들어서 먼저 내보내면 될 텐데 그런 게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게 좀 있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점진성을 좀 확실하게 좀 보이고 법원 내부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안들을 이제 강조하는 게 훨씬 필요하지 않겠냐. 감찰 등의 이런 의견이신 거고요. 양부남 의원. 지금 저희 당에서 제시한 법은 개혁의 1심 판결문 공개,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 신문제도, 또 법관 추천, 대법관 추천 형식 바꾸자, 법관 평가제도를 바꾸자, 대법관 증거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반대 논리를 세운 게 다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법원 말이 맞네.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주장이라는 것이지. 많은 국민을 공감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5개가 6개를 한 번에 못 받아들인다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 지금 1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구속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 신문제도 이것을 원래 대법원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반대해서 못했던 제도거든요. 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못 하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이른바 역풍 내지 어떤 반대론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그렇게 큰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예.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속도는 꽤 빠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들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법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위에 좀 짓눌린 면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고, 근데 또 반대편의 것은 막연한 감정으로 이제 또 그 개혁이 됐던 반대가 됐던 이렇게 좀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사실은 또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자신의 판단들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에서 정말 필요한 건 결국 지금은 바른 여론이 이제 개혁을 뒷받침해주거나 또는 교정해주거나 이런 걸 텐데, 시민들은 이 사법개혁에서 어떤 시각과 지식을 가지고 좀 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실지 좀 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치밀해 보이고 복잡한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식에 어긋나면 그건 좋은 법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법을 잘 몰라, 저건 어려운 거, 뭐 내가 문외한인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서 판단하면 그게 맞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 의견도 개진하시고 또 원하는 바도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 일을 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그렇죠. 하죠. 예. 그거는 또 충분히 좀 인내심을 갖고 그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도 들어주는 인내심 내지 참을성도 좀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자신의 상식을 믿고,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그걸 실무를 진행하거나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는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별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양부담 의원.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예. 지금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실 깊게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 소제목 정도 보고 그렇죠. 예. 그냥 본인의 선입감에서 판단을 해버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아마 앞으로 사법부 개혁하게 되면은 많은 또 공청회도 있겠죠. 그런 데서 참가하셔서 본인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런 적극적 시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사법부 개혁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안 해도 된다, 나는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 시민으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언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인 시민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목적에서 저희도 이런 토론회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또 현재까지 잘 작동해왔던 제도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성찰해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제도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큰 제도의 변형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지지하는 의사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제나 의견들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적 상식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법부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토론을 해봤고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이 존재하기를 바라봅니다. 정준희의 토요토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심제 그걸 하기 위해서 예. 동지들을 교합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넘어야 될 사이 너무 많으셔서.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아니 배심자 하면 좋죠. 중요 사건. 네. 근데 그러려면 정말 99%는 다 털어내야 돼요. 네, 간이 절차로. 그러지 않으면 그 감당을 못하죠.
근데 뭐 라이브로 해도 아니 이걸 지금 드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양부람 TV. 양부람 TV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부람 TV 지금 몇만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에서 28,000명이 됐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한 많이 적어도 이제 5만 이상으로 이제 늘릴 정도로. 많이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심제에 관심 있으신 조금 이따 들러야겠는데 보조관이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맨날 배심제도 중요하고 제가 배심제를 실시해서 동지를 교합에서는 구독자가 많아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보통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 광고하지만 밑에 이제 후원의 계좌도 좀 돈이 많아요. 아, 좀 많으십니까? 저는 돈은 필요 없고 구독자만 필요합니다. 야, 굉장히 예, 좋습니다. 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